예, 오늘 2024년 웰다잉 포럼 총 20일회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올해 봄부터 열심히 뛰어왔는데 후반부에는 시즌 2 했고 총 1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전통 속에서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봤는데 오늘 총 1년을 마치고 2024년 시즌 2 결산 패널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주신 연사님들과 그다음에 두 분의 코멘터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들으시는 청중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패널리스트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남철 교수님, 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명예 교수님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은혜 박사님, 치유한방병원의 진료부장으로 계시고, 에, 그리고 두 분의 또 코멘터, 우리나라에서는 죽음학의 권위자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준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님, 그다음에 정현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님 두 분을 또 코멘터로 모셨는데 뭐 토론자와 코멘터의 그 구분이라는 게 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에, 듣고 싶은 질문 같은 거 드리면은 자유롭게 그냥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뭐 어떤 거부터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릴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1년간 이 포럼을 쭉 진행해 오면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어떤 양면적인 그런 감정을 갖게 된 그런 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유교에서의 죽음관인데,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유교에서는 자로가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니까 공자님께서 그 뭐 살기도 바쁜데 무슨 죽음까지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유교에서는 이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하고, 물론 실생활에서는 사실 거꾸로 죽음에 대한 실습과 행동을 제일 기피하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간이나 참 그 무덤 옆에서 그 상을 치르고 이런 어, 어떤 한국인들의 정신사에 제일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양쪽에 어떤 면에서는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안 하려고 하는 현실주의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조상에 대한 숭배랄까 그런 면에서 또 조상을 위해서 자손을 낳아서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된다든가 그런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든가 그런 면에서 보면 유교라는 게 굉장히 양쪽으로 어, 벌어져 나가는 그런 면을 제가 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죽음을 도대체 어떻게, 물론 유교가 하나만은 아니겠죠. 여러 분파가 있고 도교나 불교나 여러 사상적인 체계에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는데 유교를 물론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유교에서는 도대체 이 죽음에 대한 우선 사회적인 관념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 부교수님 좀 유교 전문가로서 좀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좀 의견이 있으시면 좀 코멘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회의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토론의 주제를 이렇게 여는 의미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이렇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개인적인 것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렇게 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학에서도 이제 정치 사상이라고 하는데, 정치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국가의 탄생, 또 국가의 소멸, 국가의 어떤 설계도 이런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많이 한 학자들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조선시대 그 정도전, 삼봉 정도전의 정치 사상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고 논문을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그 교직을 맡아서는 이렇게 그 동양고전 그에서 이제 중요한 논어 맹자, 뭐 대학 중용 이런 책을 교육하고 또 이제 그 또 일부 이에 대한 그 책도 내고 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실 그 유학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마침 옥스포드 휴먼스에서 지난해에 이런 주제를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유교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그 요청을 받고 이렇게 이래저래 궁리를 해봤지만 별다르게 이렇게 또 남다르게 떠오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알고 계시는 거지만 그냥 토론을 위해서 이렇게 그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특히 이제 정도전이 작품 중에 이 불시잡변이라는 그 불교를 공격하는 그런 그 저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교와 불교와 도교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유교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이제 정도전이 한 말이 특히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래 살면 뭐 할 것이냐. 소나무 500년 살고 거북이도 500년 사는데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장수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짧게 살아도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게 유학자들의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잘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좋은 죽음이라는 거는 그 맹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고를 치고 죽는 죽음이 아니고 또 자기 스스로 죽음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고 좋은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또는 명예로운 죽음 이 두 가지라고 이제 유교에서는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죽음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장수하는 거하고 또 이제 그 명예롭게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고사성어에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살신성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살신성인. 바로 이제 이런 그 살신성인을 이제 위대한 죽음으로 이제 평가하는데 어떤 그 공동체를 위한 희생 이런 거를 유학자들은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국가를 위한 그 희생도 넓게 보면은 이제 살신성인의 그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학자들은 이제 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이렇게 돌보지 않아야 된다. 그 목숨을 내전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가의 그 전망을 이 그 삶보다도 우선시하는 그런 이제 그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그 죽음을 그 육체적인 육신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어떤 그 인간의 그 명예, 가치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정도전의 말처럼 인생은 한 번이고 그 한 번인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분은 말씀하셨는데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지난 10월 18일 날그 경복궁에서 선봉 정도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했었는데 그 정시 정도전 후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시는 것이 그 정도전의 사후의 명예 회복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학자를 포함해서 지금 그들의 후손인 우리들은 죽음에 있어서는 사후에라도 어떤 이름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이 좋은 죽음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를 이제 좀 이렇게 논의를 더 하시면은, 또 보충적인 설명이나 사례, 또 심지어는 뭐 저의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처음 그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자, 예.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생, 이름을 남기고 면없게 살자 하는 것이 유교의 정신인데, 거꾸로 어떻게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는가라는 결론도 도출되는데, 참 부정적으로 안 나가고 유교에서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그런 결론으로 나온다는 것이 좀 재미있습니다. 예. 어떻게 또 다른 분들 혹시 최 교수님, 우리 부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그, 그 일교하고 죽음 문제 뭐 할 얘기가 많죠.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이게 많습니다. 그 저기 음, 이게 유교를 이제 세계 종교 중에 하나로 보고서 각 특징을 보면은 이제 맨 왼쪽에는 불교나 힌두교처럼 그 윤회 환생한다는 그런 걸 믿는 종교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독교는 기독교, 이슬람교, 뭐 유대교는 그 이, 사후생은 인정하되 환생은 인정하지 않는 한생만 저기죠. 이번 생하고 죽음 뒤의 생, 그 두 가지만 인정을 했죠. 그다음에 유교는 이번 한 생만 인정하는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정도준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거 한 생 사는 거 이거 한 생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과연 근데 그거 묻고 싶어요. 그게 한 생밖에 없는지 어떻게 아는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냥 공자님이 처음에 이제 죽음이라든가 귀신에 대한 문제는 아예 언급을 피해 갔잖아요. 유명한 얘기가 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유교도들은 죽음은 완전히 블락쳐요. 인간 죽음 뒤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립니다. 거의 언급 자체를 회피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한생만 사는 거로 됐는데 이제 그 유교도들이 죽을 때 자기가 저뭐 이번 생밖에 없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첫 번째는 자기도 죽어서 조상들, 자기 이제 아버지, 특히 할아버지 그쪽 조상들과 만나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유교도 다른 종교처럼 영생법이 있는데, 저는 그 간접적인 영생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불교나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이렇게 남잖아요. 근데 유교는 내 영혼은 없어진다고 그랬죠. 주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이제 유교에는 영생법이 있다. 어떤 면인가니 유교는 자기 아들의 뇌리 속에서 1년에 몇 번씩 되살아나면서 그걸 영생이라 생각한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내 몸과 마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적어도 아들이야. 딸은 아닙니다. 내 아들이 나를 기억해서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지내준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자기가 남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통해서 그 뇌리 속에서만 기억되는 그런 간접적인 영성법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유교도는 저는 이 인간의 죽음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특히 한국 그 제사 지내는 걸 보면 이제 그거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거 보면은 그 굉장히 모순이 가득 차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엄밀히 생각하면은 그 제사 자체는 굉장히 그 훌륭한 종교 의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날만큼 또 어디서 와가지고 그 죽은 할아버지 혼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아니 보통도 어디 할아버지나 아버지 영혼이 어디 계시다 이날만 오시냐 그랬더니 그걸 묻지 말라고 말이죠.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영혼이 왔다 치자고요. 그럼 영혼이 그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도대체 그걸? 응? 혼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 그 그다음에 이제 무덤을 생각할 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좀 중국보다도 심한 것 같아요. 무덤을 생각할 때 그걸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사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내 아버지가 그 무덤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식들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영수야 여기 할아버지 인사드려 그러잖아요. 무덤에 대고서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보고서는 또 아, 아버지 저기 저 손자 영수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인사하라고 그러고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 제가 아까 놓쳤네요. 그 제사 지낼 때도 보면은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그게 산 사람이 먹는 음식이에요. 살아있을 때 먹던 음식이 그대로 산 사람 생각을 하고 혼이 그대로 와서 산 사람처럼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볼 때 유교는 인간의 그 죽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그 죽은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한 관념을 우리 세계로 끌어들여서 여기서 이제 같이 사는 걸로 그런 죽음관을 갖고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요. 예, 어떤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 정확하게 이렇게 그 지적해 주셔서 저도 이제 100% 이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몇 가지 이제 그 사례들을 하면은 그 유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교과서적인 설명하고 실제 집에서의 생활이 괴리가 있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들도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론적으로 그거를 합리화하는 그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몇 가지 더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냐면은 이제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이렇게 공중으로 흩어지면은 이제 삶은 종결되는 것인데 근데 그 하늘로 올라간 그 혼이 제사 지내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보통의 유학자들은 3대까지는 1대, 2대, 3대까지는 후손의 몸에 이렇게 잔존하고 있다가 결국은 사라지는데 그렇게 뭐 후손의 몸에 잔존하고 있었는데 그 술과 향을 피우면은 다시 이렇게 제사에 임한다. 이런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또 이렇게 상당수가 있더군요. 그래서 그게 뭐 그냥 일반적인 학자들이 하는 얘기 아니고 그거를 오히려 대다수 유학자들이 믿고 있고 또 서경덕 이런 학자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한 사람도 있어 분파는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사와 연관해서는 3대 정도는 후손의 몸에 있다가 결국은 사라져서 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런 것이 이제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유학자들이 그렇게 논쟁을 많이 벌인 것도 이와 같은 선생님 말씀하신 바와 같은 모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영혼이 존재한다는데 그게 맞는 거냐 아는 거냐 그래서 뭐 안정복이나 신우담 이런 분들이 토론을 많이 했던 게 아마 그런 지적인 갈망이 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교라는 것이 교과서적인 뿐만 아니라 생활에 이렇게 되면서 약간 이제 무덤 같은 거를 어떤 그냥 뭐 샤머니즘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신격화하는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는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저는 이제 조선 후기에 천주교나 나중에 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공부 많이 한 그 강렬한 이론가들인 그 유학자들이 그런 종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우리 이와 같은 유교의 이론적인 사후 세계에 대한 이론적 공허감 때문이 아니었는가 뭐 이런 짐작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 갖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니 한 유교는 중국 유교보다 유교의 그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가미가 돼서 더 물질적인 거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제가 한번 주자 가례하고 예, 예, 이 한국에서 벌어진 제사나 뭐 장례 그걸 비교해 봤더니 주자 가례 쪽이 더 이성적이더라고요. 예, 한 가지 예, 예만 들면 이제 그 한국에서는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서 바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초혼 아니 초혼에는 뭐 초우제라고 뭐 요새는 그렇게 하고 지내는데 주자 가례를 보면 혼을 가지고 반혼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한국은 저기 묘 앞에서 제사 지내고 그다음에 제우제 사무제도 또 그 무덤 가서 지내는데 주자 가래는 다 모든 세 번 제사 지내는 거를 집에서 하는 걸로. 그게 저는 그게 훨씬 더 이성적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니 무덤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뭘 제사 지낼 이유가 있습니까? 혼이라는 거는 없다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그 한국 사람들이 중국보다 더 좀 샤머니적인 그런 물화된 물질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음. 그래서 저도 또 이제 이런 점에 관련해서 이제 유교의 역할은 그 현실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정치가라든지 교육, 사회 규범이고 그래서 뭐 우리 목은 그러니까 여러 이제 유학자들이 이제 그 불교를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배척하면서도 또 생활에서 받아들이는 그 거부하고 또 뭐 조선의 그 국왕들이 그 유교 국가의 그 왕이면서도 불교를 또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행태를 보인 것도 아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유교는 이제 교과서적 사서삼경에 나오는 그런 교과서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치적 우리가 소시알리제이션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회화를 위해서 상당 부분 그 규범이 많이 이렇게 변화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상에 의지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어떤 그 토속적인 요소들이 또 이렇게 많이 유교의 그 풍습 속에 이렇게 들어간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그 유학자들 중에서 이제 그 이 정말 강경하게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진짜 그 교과서적인 분들은 정말 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음, 제가 요새 최근에 선생님 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향교나 서원 같은 데서 이렇게 학자들을 모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우리나라는 그 위패로 이렇게 이름만 써가지고 이렇게 그 형상을 모시지 않고 뭐 퇴계 이황 이렇게 하고 또 공자도 공자 그 이 그 문선왕 이렇게 딱 그 글씨만 썼는데 최근에 향교에 나 그런 데 가니까 전부 공자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중국 가서 보니까 중국에 우리나라는 그 문선왕이라고 공자를 위패에 이름만 써놨는데 네. 중국에서는 국보에서는 공자의 어떤 사람 형상을 이렇게 해서 모시더라고요. 이 베트남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이 공자나 공자의 제자들이나 그런 자기네가 모시는 사람들의 사당에 사람 형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음, 보시는 걸 봤는데 신적인 걸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건 아니고 그 정신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글씨만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그 하고 그런 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상 이런 게 공자의 동상이 우리나라에 선생님 있었습니까? 없죠, 그렇죠. 저는 뭐 못 찾겠는데 어떤 차이나타운 거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인천 차이나타운 가면 있잖아요. 공자 예, 동상.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본의 와세다 대학인가 어느 대학에 공자의 동상이 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학생이 보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동상 발밑을 봐라 그랬더니 중국에서 기증한 거더라고요. 어,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 위인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거를 이렇게 형상으로 보다는 정신을 기념하는 측면도 상당 부분 있지 않은가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이렇게 그 사후 세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삶을 국가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내가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런 명예로운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인정이라 할까, 평가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그 괜찮은 전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오로지 뭐 목숨 하나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것보다 그래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위험할 때 먼저 나서고 뭐 그런 정신을 아마 그 유학자들이 강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살신성인의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졌는데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9.11 사태 났을 때 보니까 외국에서도 소방관들이 그 위험한 거 다 알면서 줄줄이 막 들어가는 걸 보고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도 그런 정신이 있구나 이런 생각했고 부대표가 있잖아요, 여기. 예, 예.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그때 그 원전 그 사고 났을 때도 거기 들어가면 그 부품을 쏘야라 두고 죽는 것인데 불구하고 그, 그, 그 은퇴한 사람들이 전부 나서서 자기가 가서 고치겠다고 그렇게 한 걸 보고 이게 이거는 뭐 유교로만 한정할 수 있는 게 음, 아니고 음.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 가치, 정신이 아닌가. 그 어떻게 누가 그런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거는 뭐 유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영가 원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그 예. 직전에 그 유튜브에 옛날 처칠 젊은 시절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 예. 군인이었던 그 사진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 전 로마 제국서 때부터 쭉 서구사에서 발전되어 온 어떤 그 귀족의 의무랄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냥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전통이 서구사에서 귀족사에 아주 그 근간이 되었고 어떤 그 귀족성의 그 평가 기준이 되었던 걸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 보면은 좀 유교적 사상이 이게 세계 좀 보편적이구나라는 건 그런 것을 느끼면서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의 그 말씀이 좀 새로워지네요. 근데 이제 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자연히 그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한의의 경우 아무래도 그 한의가 발전되어 온 시대 상황적 철학과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 저번에 그 김인혜 박사님 우리 대담하실 때 결국 한이 뒤에 깔려 있는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물론 건강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건강이 정신적인 가치와 또 분리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인의 예지랄까 이런 기초적인 그 유교에서 중시하던 그 인간의 어떤 도덕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런 것이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서 그 양생이 해결되고 또 무병장수하는 그런 그 말씀을 또 하셨고 또 우리 연사 중에 한 분이셨던 그 한의대 백유산 교수님도 그 그와 같은 방향으로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에, 건강을 유지하려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모시는 하늘천이 그 하늘의 천과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동의보감의 그 어떤 편을 인용하신 그런 부분이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 한의에서 말하는 또 그것이 또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뿐만이 아니고 또 죽, 죽음에 임박해서 자기 마음 속에 가장 깊은 어떤 그 물론 유교에서 영혼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랄까 천으로 대변되는 그 마음의 가장 깊은 어떤 그 실체 그것을 객관적으로 영혼이 존재하는 어떤 실체와 일치시키면서 그 죽어야 하는 죽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죽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때 제가 그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오히려 유교의 그 현실적인 그런 철학을 좀 더 깊이 심화시켜 갖고 아무래도 중국하고 중의학하고 연결된 것이 한약일 테니까 좀 더 깊은 그 양생과 죽음에 임해서 깊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김은혜 박사님 어떤 한의학과 그 유교 사이에서의 어떤 그 중첩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한의학이 유교, 불교, 두교가 다 합쳐진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의학이기는 한데, 유교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의학이기도 하고, 제일 핵심적인 거는 한의학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 심신의학이라고 해서 이제 마음과 혹은 어떤 우리 정신적 사유 활동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인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된 한의학이다 보니 좋은 죽음이라는 그 네이밍에서 내 한 몸 인생을 대한 좋은 죽음에 대한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제 육체적인 안녕도 중요하지만 그 육체와 연결된 그 신적 의학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자체를 어떤 혼과 백이 흩어졌을 때 죽음이 되게 되는데, 여기 앞에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붙으려면은 궁극적으로 좋은 혼이어야 되고 좋은 백이어야 되는데, 그 혼백을 담는 그릇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심장인데, 정말 그 해부학적인 심장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심신의학이기 때문에 심장이 담고 있는 그런 사유 활동 자체가 결국 좋아야 좋은 죽음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말한 게 이제 양생법인데요. 양생법의 근본적인 이론은 그것 또한 말씀하셨다시피 인의 예지로서, 뭐 아까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불행에 내가 헌신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살신성인을 하며, 또 옳고 그름에 대한 그거 기준을 끊임없이 수련을 하고, 또 어떤 계속 지혜를 얻기 위한 그런 단련 자체가 양생이고, 그것이 심장의 그릇을 좋게 키우는 것이고, 또 좋은 혼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죽음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게 한의학의 핵심인 것 같고요. 이제 좋은 죽음이 사실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하나의 인생을 보고 내 인생의 연장선으로서의 좋은 죽음이 있고, 그게 아닌 나는 떠나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또 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남은 이들에 대한 좋은 죽음의 의미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서, 앞서 말씀하셨듯 저희가 뭐 3년 무덤 지키는 거, 혹은 뭐 제사를 치르는 것, 혹은 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어차피 4, 5세계의 유무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다만 남은 이들로서 어떤 먼저 간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리는 것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방법의 차이인 것 같고, 또 남은 이들로서 그 사람의 죽음을 또 나 인생의 좋은 죽음으로 어떻게 매칭을 시킬 것인가, 나는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또 삶의 방향성을 다르게 틀 것인가에 대한 그 기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 또한 이제 한의학에서는 끊임없이 양생을 하되 어떤 공동체로서의 삶, 내가 단순히 나 한 몸이 아니라 뭐 가족이든 뭐 작은 친구 사회든, 혹은 사회 그 회사나, 혹은 뭐 크게 무슨 전 세계적인 관계에서도 결국은 이제 좋은 죽음을 위해서는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메인인 것 같고요.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유교라는 개념과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가장 동떨어져 있는 나라가 저는 이제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이제 워싱턴 DC를 갔을 때, 거기 이제 메인으로 딱 있는 베트남 전쟁 전몰자 위령비가 나라별로 쫙 정리가 돼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단순히 뭐 유불도교 혹은 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종교에 따라서 어떻게 사후세계나 죽음에 대한 관점은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남은 사람들로서 기리는 것, 그 사람의 헌신과 살신성인을
절대 잊지 않겠다. 역사에 꼭 남겨서 이 정신을 내가 이어받아서 나 또한 더욱더 좋은 죽음으로써 이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정신은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결국은 막론하고 다 일맥상통해지는 어떤 인간의 본성이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들었던 때가 이제 작년에 워싱턴 DC에서 그 위령기를 봤을 때, 미국에도 이런 게 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은혜 박사님 뒤에 있는 그 금문경과의 그 다리가 그 참 동양과 서양의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그 가치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다리처럼 보입니다. 말씀드리니까. 그 지금 김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가장 이렇게 가슴에 와닿던 게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 인종에 있어서 또 몸의 상태 같은 것이 혼백의 그 순수성이랄까, 그 좋은 혼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굉장히 그 통일적인 이런 그 관념이 굉장히 새롭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서구의 실증적인 그 죽음 연구에서 보면은 좀 몸의 상태, 그 몸을 어떻게 돌보고 귀하게 여기는가, 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현생에서 이런 것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컨셔스니스라고 부를까요? 의식 같은 데에는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 않는 어떤 단절성 같은 걸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지금 한방에서는 그것이 단절이라기보다는 그 영속성을 굉장히 중시하시고 정 교수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지금 그 어떤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서구에서는 너무 단절된 뭐 몸은 몸이고 의식은 의식이고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특히 이제 의과대학에서는 뭐 생물학적 죽음만 가르치니까 이제 죽으면 끝이고, 저도 뭐 20년 전까지 뭐 거의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살았으니까, 지금도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의 뭐 중견 교수라든가 원로들이 쓴 수필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그 철학자한테 맡겨야 된다. 또 죽음에 대한 공포는 종교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철학자는 사유는 많이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의사처럼 많이 보진 않거든요. 또 종교인 성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가족의 죽음이나 보긴 했겠지만 그렇게 환자의 죽음을 많이 보는 의료진이 별로 사유는 많이 하지만 별로 본 경험이 없는 철학자나 종교인에 맡겨야 한다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넌센스죠. 그런 생각을 갖고 배우고 이제 환자를 진료하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아쉬움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예, 지난번에 도교와 불교, 티베트 불교 얘기할 때도 같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동양에서의 그 죽음에 대한 관점의 가장 특징이 서양하고 보니까 이게 그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살아있을 때하고 죽은 이후에하고의 그 상태가 뭐 불교 같은 데서는 물론 이제 업이랄까 카르마 같은 걸로 이렇게 연속성을 설명하고 또 불교에서도 티베트 불교에서도 죽은 이후의 의식의 상태가 죽기 전에 어떤 의식의 상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의 다른 사람의 어떤 어, 어, 뭐라고 할까요? 의식으로 그 죽은 자의 영혼의 그 안녕을 위해서 어떤 찬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에, 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돼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 비해서 서양은 그냥 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그 몸은 굉장히 좀 유교 말씀하실 때도 몸 자체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그런 의미도 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교나 도교도 마찬가지로 몸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그 깨달음을 얻는다든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를 몸에 부여하는데 서구 실증 그 지금 연구에서는 뭐 잘못 생각하면은 뭐 좀 어떻게 잘못 살아도 일단 죽으면은 문제 해결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결론을 좀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이 점에서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유교에서 한 가지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 조명진 부장님은 이제 임종 환자를 이게 많이 돌보시면서 그 우리가 아무래도 유교 문화권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좀 임종을 위해서 자식들이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드리고 이제 그런 그 효의 관점에서 부모님들의 임종을 또 맞이하고 또 그렇게 보내드리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 임상 현상에서는 상당히 그 힘들고 오히려 돌아가신 분들한테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 부장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 부장님 좀 그런 그 임상 경험을 김 박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뭐 효라고 생각하고 뭐 좀 돌아가시는 분을 붙들고 그 그거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의 영혼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좀 임상의 경험을 좀 두 분께서 말씀을 짧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조 음, 부장님부터 먼저. 예,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죽음은 내추럴 데스, 자연사가 가장 좋은 죽음의 형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환자에게 가장 편안한 형태의 죽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는 효라는 특수한 어떤 그런 관념이 있는데 거기에 그게 약간 이렇게 ob세션이 되면서 약간 조금 더 환자의 자연사를 막는 경향이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이렇게 약간 그래도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말이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연명치료라든가 이렇게 자연사를 조금 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돌아가시는 과정을 연장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연장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포커스를 둘게 환자의 베스트 인터레스트. 그래서 이 환자가 지금 현재 돌아가시는 과정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 과정 중에서 환자가 가장 편안하게 자연사의 형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게 어렵고. 그러기도 하고 또 좀 극단적인 예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임종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이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환자분님 보호자님이 내일 이제 뭐 해외에 계시거나 혹은 지방에 계셔서 내일 오실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연명 치료를 해달라 이제 이런 호소를 듣는데 환자분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심장이 나쁘시거나 혹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소변이 안 나오시거나 하는 경우에 몸에 체액량이 쌓이기 때문에 체액 조절을 좀 많이 하더라도 수액 조절을 하더라도 폐에 물이 쌓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맨땅에서 그냥 이렇게 물에 익사하시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숨이 차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도 그냥 이렇게 이 상황에서 곧 돌아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자연사의 형태로 가장 환자에게도 편안한 그런 선택이 될 것 같은데, 임종을 지킬 아드님이 내일 뭐 미국에서 온다거나 뭐 내일 새벽 정도에 오실 것 같으니까 연장을 해달라, 뭐 승합제를 쓰건 뭘 쏘건 간에 해서 연장을 해달라고 하면 너무 난감하죠. 우리가 한 10분, 15분 정도만 물에 빠져서 고통스러워도 얼마나 힘든데, 그럼 이제 제가 넌지시 이제 라포트가 잘 형성되어 있는 보호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넌지시 설명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환자분 보호자님이 너무 흥분해 계시거나 그런 부분에 집착을 하고 계시면 대화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obsession을 조금 우리가 그 효에 대한 강박을 조금 내려놓고 효라는 거의 본연의 의미로 돌아가서 이 환자에게 베스트 인터레스트, 지금 가장 좋은 거가 뭘까를 함께 의논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문화나 시스템이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네. 우리 네, 저도 네, 한마디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네. 그 환자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이 자책하고 죄책감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환자분들 중에는 아무도 없을 때 골라서 육신을 벗는 경우가 있다.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죄책감 갖지 말라. 그거 택해서 떠나신 거니까. 간호하다가 잠깐 가족들이 자리 비운 사이에 싹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죄책감 갖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또 사실이 그런 것 같고요. 네. 명례란 예가 또 있어요. 저는 그 큐바로스 책에서 본 예인데 근데 그분이 어린이 죽음을 많이 관장을 했잖아요. 호스피스 하면서.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거의 다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너무나 자기를 그 간호를 지극하게 하는데 거기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얘가 그리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갑자기 얘가 이력을 막 기력이 되살아나고 아주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엄마 보고 뭐라는 거니 엄마나 지금 좋으니까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오라고. 그 엄마가 좋다고 해서 간 사이에 자기 이제 임종을 하죠. 그게 다 비슷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음. 임종 침사에 정말 없어도 되는데 사실은 거기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이제 부모님들 뭐 또 저희 장인 장모 돌아가실 때도 위독하다고 해서 가보면 요새 의술이 좋으니까 또 살아나시고 해가지고 몇 번을 그러다가 나중엔 결국은 임종을 네 분 다 못 봤어요. 왔다 갔다만 하다가 그래서 뭐 음. 그거 안 봐도 또 이제 뭐 좀 제가 나간 얘기 좀 앞으로 좀 지나간 저 너무 많이 나간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돌아가실 분들은 이쪽 질서보다 저쪽 질서에 가까운 분들이라서 저쪽인 질서에 있는 그 영혼들이 또 알아서 다 케어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네. 네, 그렇죠. 가족들한테 야단치는 분도 있어요. 니들이 하도 그래서 내가 떠나질 못하고 있다, 지금. 아 맞다 맞다. 하도 아이고, 난리치고 옆에서 울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발 좀 기도 좀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 야단치고 임종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이게 저기 나오는 저 책 누굽니까? 저 라이프 애프터 데스 누구죠? 레몬 무디 책에 어. 그 이제 그게 저 이 근사 체험한 사람들 이야기 아니에요. 네, 어떤 미국 맞죠. 할머니가 네. 이제 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음. 근데 어차피 나이가 늙었으니까 이제 다시 죽어야 되는데 이제 죽어가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지난번 나 죽을 때 너희들 너무 기도를 빡세게 해가지고 내가 혼이 빠져나갈 때 너무 고생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제발 그러지 말고 조용히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 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미국 우리가 좀 사람들 책에 나온 얘기.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정말 그 마지막 순간. 그러면 한 예. 인간이 참 모든 것이 정리되면서 이생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면서 뭐 다른 세계로 가거나 없어지건 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남아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붙잡아 버리면 지금 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지 못하는 이제는 저쪽의 멤버인데 사실 우리 쪽의 멤버라기보다는 우리 쪽 멤버를 집착하는 그래서 유교에 있어서의 효가 잘못 이해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의 형태로 나타나서 참 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임종을 지키지 못하면 불효자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자 효녀두기가 참 이 불안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김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뭐 경험이나 어떤 그 돌아가신 환자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또 그 보호자들 또 자녀분들이 또 어,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저희가 볼 때는 환자니까
자로서 좋은 죽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육체적 고통 없이, 정신적 고통 없이 이렇게 체액 저류 없이 의미 없는 치료를 최소화하며 라고 보내는 거지만 그 환자가 결국은 누군가의 부모일 때는, 엄마일 때는 가장 좋은 죽음은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고 죽는 거일 거고, 그 환자가 또한 누군가의 딸일 때는 나의 이런 모습을 부모님한테 보여줄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인드가 제일 클 거고, 그 환자의 또 보호자로서, 보호자들이 임종을 지킬 때는 그래도 엄마 죽기 전에 뭐든지 다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효라는 타이틀이든 혹은 뭐 인간의 본성이든 간에 내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혹은 내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어쨌든 각자의 사회적 지위로서의 그 방향성과 어떤 가치가 충돌이 돼서 나오는 문제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의료진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어쨌든 의학적인 팩트는 이것이고 이것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회 공동체가 잘 조율을 해서 어쨌든 그런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사람만 뭐 좋다, 난 정말 좋게 죽었어라는 평가 내기보다는 그 사회 공동체 모두가 이제 총합이 우리가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가족들과 소통을 했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그런 인식이 심어주도록 그런 과정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의료인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물론 팩트는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우리가 뭐 효든 죄책감이든 그거에 뭔가 거의 집착에 가까운 그런 관념에 그걸 하면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환자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것이 눈가림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고 그렇고 또 제가 또 어떤 극단적인 예 같은 경우에는 다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보호자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솔직하게 말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을 하고 이제 무덤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눈물이 하나도 안 나더래요. 너무 정신적 충격이 커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눈물이 하나도 안 나는데 내가 안 울고 있으면 남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아서 억지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정은 뭘까요, 선생님? 이렇게 물으시는데 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면은 오히려 눈물이 안 나고 이게 머릿속에서 인지를 못하는 것 또한 의료적인 사실이고. 근데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그 상황에 왔을 때 울지 않는 보호자를 볼 때 당연히 뒤에서 우리나라 문화로는 수근수근 거릴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복합적인 게 워낙 이제 문화적으로 잡혀져 있다 보니 어쨌든 의료인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찰을 한 이런 집단, 이제 과학 교수님들께서도 해주시는 분 것처럼 어쨌든 팩트는 이런 거고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방향성을 만들어주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임종하는 그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또 어떤 그 이제 좋은 병원에서 이렇게 어머님을 그 모시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시간을 보면서 마지막 돌아가신 순간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딱 말씀해주고 시간까지 얘기하는 그런 이제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딱 그 판결을 내리는 그런 거 같은 거에서 제가 진짜 이거 최선을 다했고 어머님이 이제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겠구나 이런 걸 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의 어떤 그 돌아가신 거를 결정해 주는 그 시간을 정해 주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엄숙한 그 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의료진들이 정말 그 이 사회적으로 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구나. 예, 그런 거를 이제 한번 거듭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개인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딱 정리해 주는 게 저는 판결 그런 거는 법원에서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병원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걸 보고 또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고 딱 말씀해 주니까 다시 또 그 다음 단계 그 또 장례식을 생각을 그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지키고 결정해 주는 이런 의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러한 그 결정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존엄에 대한 그런 그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죽은지도 모르고 방치돼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행위로 살해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그 죽음을 이렇게 시간을 정해줄 수 있는 정도는 그래도 괜찮게 이렇게 생을 마감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병을 치료한다 이런 관념으로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 임종의 순간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는 이거는 엄청난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합니다. 정 교수님도 수없이 많은 그 임종선언을 하셨을 텐데, 네. 그 어떤 그때 그 어떤 그 느낌과 그에 대한 것도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그 젊었을 때 내가 레지던트 할 때는 뭐 정신이 없죠. 되게 그, 저, 당직실에서 자다가 새벽 2시쯤 빨리 와라 그래서 가보면은 뭐, 그, 심장이 멎어 있고, 호흡이 없고, 또 동공반사가 소실돼 있으니까, 이제 심폐소생술 하다가 2, 30분 하고 이제 사망 선언을 하게 되죠. 사망 선언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또 와서 자야죠. 다음날 바로 또 아침부터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정신없이 보내는데,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상당히 다르게 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임종 선언은 그 당직 의사가 하지만은 사실은 그 죽어가는 환자와 제일 많이 그 접촉을 가는 건 이제 사실 간호사들이죠. 의사보다는 간호사들이 훨씬 더 많이 그 접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이 임박한 죽어감에 있어서 이제 환자들이 경험하는 어떤 삶의 종말점, 데스배피절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되는데 간호대학에서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의과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좀 알려줘야지. 이 임종임박한 환자가 먼저 누가 마중을 부인다든가 할 때 정신 차리라고 하고 야단치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그거는 먼저 가족이나 먼저 세상 떠난 친척이나 지인 또 친구가 마중 나오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걸 인정을 해주고 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교육에서 안 되니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그러죠. 실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간호사 선생들도 많이 만났고요. 네, 그런 겁니다. 예. 예, 언제 기회가 되면 간호하시는 분들 또 간호 전문 쪽으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그쪽으로 제일 임종을 최고 자주 접하실 테니까. 제가 지금 효와 관련해서 예,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네. 방금 하신 말씀이랑 또, 최준식 교수님께서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은 저쪽 세상과 더 가까워서 저쪽 세상의 어떤 법칙 하에 있고 케어 하에 있다고 하신 말씀 관련해서 이제 저도 이렇게 데스베드 비전을 경험을 종종 하거든요. 이제 한 가지 예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어떤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이 더 생생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69세 할머니신데 그 폐암 말기 환자분을 돌본 적이 있는데 이제 따님하고 아드님만 보호자로 계신 분이었는데 따님이 이제 어머님께 잘 해드리지 못했다는 길트가 죄책감이 너무 깊어서 어머님이 이제 폐암을 8년을 앓으셨어요. 항암을 하고 버티고 버티셔서 이제 말기가 되셨는데 어머니를 끝까지 못 놔서 호스피스도 못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를 간다고 해서 이제 호스피스 이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절대 호스피스 등록도 안 하시는 거예요, 따님이. 그래서 호스피스를 가신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호스피스를 안 간다고 해서 사람이 안 죽는 것도 아니라고. 근데 호스피스에 가시면 조금 더 전인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도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호자님이 어그리가 안 돼서 계속 이제 제가 일반 병상에서 모시고 있던 분이었는데요. 이제 이분이 점차 폐에 너무 물이 많이 차고 해서 빼고 하다가 기흉이 생기시고 다양한 합병증이 오면서 결국에 이제 임종기에 다다르셨거든요. 근데 이 보호자님이 너무 붙잡고 우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승합제를 달았어요. 돌아가시는 와중에서 혈압을 이제 억지로 이제 혈관과 심장을 쥐어짜서 이제 혈압을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환자분은 너무 숨차서 고통스러워서 이제 하룻밤 이제 이틀밤 계속 이제 넘기시는데 다음날 제가 이제 아침에 가서 회진을 도니까 환자분께서 저한테 되게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이제 카톨릭 신도신데 어젯밤에 하늘 문이 열렸는데 당신들이 내 발목 잡아서 못 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포도가 싹 열려 있고 하늘 문이 싹 열렸는데 당신들이 하도 발목을 잡아서 못 가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고 의식을 잃으셨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보호자님에게 어머니 이제 가실 때가 되셔서 승합제를 끊어드려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 도저히 그 어그리가 안 돼가지고 그 인정이 안 되셔서 결국에는 이제 그 뒤로도 한 이틀 정도 더 버티다가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지금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보호자님들이 단순한 집착도 있는데 이게 길트가 있고 뭔가 해결이 안 되면 참 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상황을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버티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최준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분이 저쪽 세계의 룰에 더 가까운 분이다라는 그런 걸 받아들이면 조금 더 편안하게 환자를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임상 경험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예. 혹시 뭐 비슷한 다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김 박사님, 정 교수님, 뭐 실제 임상에서. 예, 뭐 나중에 생각나시, 예, 김 정 박사님. 교수님 먼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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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나시는 대로. 사실 그 말씀하셨던 아까 말씀하신 경우는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뭐 팩트로 따지자면은 정말 그 사후 세계가 그 포도밭이 열리고 그런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옳고 그름을 말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는 본인의 철학 혹은 본인의 종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너무 공론화된 사실이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이미 돌아가신 어느 가족분들께서 마중을 나와가지고 가자, 나랑 같이 가자, 가면 너무너무 좋은 곳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다 하시는데, 저 또한 어떤 다른 보호자분께서 뭐 하루 이틀만 더 해달라, 뭐 지금 오고 있다, 뭐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뭐 하루만 조금 더 시간 벌어주면은 뭐 우리 다 임종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일단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뭐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서 하루를 모시고 있지만, 그때 이제 옆에서 보필하고 있는 가수 스님들이 종종 저한테 오셔가지고 환자분이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 너무 보고 싶었던 뭐 할머니가 손 붙잡고 빨리 가자. 니 왜 계속 여긴 뭐 빨리 가자. 이렇게 너무 좋은데 이때 이런 얘기 했다는 거 너무 많이 들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볍게는 뭐 각 쓰고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다. 근데 그 저승사자를 봤는데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드디어 나를 데리러 와주셨군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라고 반짝 눈을 떠서 그 얘기만 하고 탁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천사가 갑자기 내 눈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뻗길래 잡아봤는데 또 누가 나를 발목을 잡길래 살짝 뒤돌아봤더니 딸이 보여서 일단은 손을 잠깐 놓치고 와서 딸한테만 인사하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딸한테 인사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제 따지고 보면은 그것이 뭐 환각이고 선망일 수도 있지만 그건 또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보니 이런 일은 너무너무 많은 것 같고요. 또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제일 가까웠던 저번 달에 임종 선고한 환자분인데, 환자분이 되게 끝까지 환자분은 삶에 대한 의지가 엄청 크셨는데, 반면에 이거는 보호자분들께서 그만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약간의 평소와는 다른 방향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이제 보호자분이 나중에 임종 선고를 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이, 사망 시각이 3시 33분이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와서 사실 그 하루 전날 꿨는데 꿈 내내
3시 33분을 가리키고 있는 시계만 계속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꿈을 꿨었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와서 사망 선고를 할 때 3시 33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고 사실은 뭐 그렇다 보니 여전히 뭔가가 말씀하신 저쪽의 세계 그리고 저쪽의 세계가 모종의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정말로 존재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순간이 몇 번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좀 문제인 거가 어떤 그 메디컬 머티리얼리즘 그 유물론 하에서 교육받고 또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완화의료로 석사를 받을 때 이제 마지막에 선망 관련된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신경과 선생님이셨거든요.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석사할 때 영국이었는데 되게 막 그 선망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되게 플레전트한 굉장히 이렇게 기쁜 내용의 선망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한 듯한 음. 그리고 그걸 즐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그런 어떤 판타지나 믿을 수 없는 걸 가지고 막 즐기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게 정말로 최소한 그런 데스베드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할로페리돌이라든가 이제 이런 정신 차려라는 그런 어떤 말이라든가 할로페리돌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중한 그 어떤 그 경험이죠. 생애 말기의 경험. 그리고 그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공유가 되면 그 가족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잖아요. 할머니가 우리 엄마 데려가 주셨어. 편한 곳으로. 이런 말 한마디가 그 후에 이렇게 이 비리브먼트 과정을 극복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정혜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런 체험을 존중해주는 최소한 네가 whether you believe or not, 네가 믿건 말건 간에 최소한 존중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교육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게, 뭐,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근거 중심의 학문에서 나오는 거죠. 저 2015년 9월에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 이제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과학자와 의사들이 모여서 한 선언이 이제 요약하면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해도 의식은 지속된다는 걸 했고 왜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가를 5가지의 근거 중심의 학문 때문에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학의 대세가 근거 중심, 에비던스 베이스드니까 첫 번째는 가장 연구 많이 된 근사체험.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얘기한 삶의 종말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의 종말 체험은 뭐 얼마 전에 육신을 벗으신 피터 패닉 박사님이 뭐 그쪽에 뭐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뭐 약물의 영향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헷갈린 게 아니라 의식이 아주 명료한 상태에서 하는 그런 체험이고 이런 거라는 걸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과학자들이 근거 중심의 학문, 에비던스 베이스드 학문으로 5가지를 꼽았는데 그중에 제 두 번째로 꼽은 게 데스펫 비전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환상이나 환각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는 굉장히 많은 사례가 모아진 그런 거라는 걸 이제 정말 그 환자 임종을 지켜보는 의료진, 간호사, 의사 또 그 가족들 또 환자 본인한테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사례들이 그 말기도를 보면 상당히 새로운 어프로치, 새로운 접근법을 열 수 있는 그런 참 그런 새로운 루트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또 2015년 그 투싼 그 선언에도 그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요. 임상에서 적용돼야 할 새로운 어떤 지평이랄까.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그 분야로 얘기가 흘러들었는데 잠시 좀 뒤돌아와서 그 효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붙잡고 뒤에 자식들이 이제 붙잡고 이제 그런 거에서 얘기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그 임종 상황을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효의 정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어떤 부모님과의 어떤 그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걸 조금 좀 발전시켜 갖고 최근에 이제 연명 치료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수분 공급과 음식 공급은 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법적인 조항이 있는 걸로 저는 그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적인 죽음을 아까 조부장께서 말씀하시는 자연적인 죽음을 좀 이렇게 그 가로막는 그런 좀 너무 그 인위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측면도 지적하셨는데 또 다른 아직은 이제 그런 말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다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의료적인 프랙티스에 스며 있는 그 정신, 그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 정신만은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계속 넓혀져 나가면 언젠가는 우리가 생명을 경시하는 그러한 결과로 도달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그런 법이나 이런 걸 쉽게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생명을 중시해야 하는 그 정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자에게 편안한 자연적인 죽음을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또 다른 그 진실, 이런 것들이 충돌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함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충돌되는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끝까지 효도를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 생각을 좀 바꾸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사전연명의료용서를 작성을 했고, 자기가 임종 때가 되면 결코 절대로 심폐소생술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가족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세요 해서 하는 거죠. 갈비뼈 부러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갈비 한 대만 부러져도 고통이 엄청 오래 갔는데 여러 대가 우두둑 부러진 채로 한 열흘 이상 끙끙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가족들이 그 순간에 이르면은 그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써놨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가족들 불러서 거의 세뇌 수준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배우자 조심해야 되고, 배우자. 배우자가 나서서 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갈비뼈 부러뜨리고.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자식들, 또 배우자 단돌이라고 그러네. 그거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수시로 내가 뭘 했지? 이거 불효다. 이런 걸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본인의 의사가 그대로 이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시간도 많이 쓰고. 서류 하나 작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해서 가족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지 제대로 그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그 적혀진 그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이 되고 정말 고통 없이 육신을 벗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좋은 게 아니고 그게 효가 아니다. 불효다 그거는. 이렇게 그걸 알리고 교육시키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웃으면 안 좋은 되는데 말씀인데요. 웃음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좋은 우리나라의 말씀인데, 예, 말씀하시죠. 좋은 말씀인데, 그,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 관계된,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거 다 포함해서 죽음 관계된 그런 교육을 원불교를 세운 소태산 대종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양반이 굉장히 인간의 죽음과 그다음에 데스베드 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한 분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나온 얘기인데 최 교수님 혹시 부모님 그 돌아가실 때 말소리 좀 크게 하시거나 이 볼륨을 그래요? 안 들려요? 조금 안 볼륨이 들려? 낮았어요. 예. 조금 갑자기 그래. 뭐라 그러는 거니?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막 숨을 이렇게 막 이제 죽으려고 막 이럴 때 옆에서 제발 울거나 부르짖지 말아라. 이제 그때 부르짖고 울면은 떠나는 혼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제대로 가야 될 곳을 못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슬픔을 못 참겠으면은
그 망자가 혼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서너 시간 지난 다음에 울어라. 뭐 그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 이 양반이 뭐라는 거니? 이런 여러 가지 사실까 이제 그 저 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 같은 거 뭐 심폐소생술 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런 거를 갑자기 현 죽음 맞이했을 때 하려면 안 되고 적어도 40줄에 들어가서부터는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아까 세뇌라고 정 교수님 그러셨는데 그 맞습니다. 그럴 정도로 강하게 교육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막상 그 현장에 부딪혀서 부모님이 또 배우자가 막 숨 허덕거리면 사람이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중년 돌아가서 그때부터 계속 교육을 받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야 실제 현장에 갔을 때 마음 다 잡고 뜨겁게 이성적으로 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지난 포럼에서 그런 저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문화권에서 문화에서의 그 죽음이라는 거는 자기의 죽음이 아니고 이건 공유되는 죽음이다. 어? 서양에서는 죽음이 개인의 소유인데 이것은 공동체 소유가 돼 갖고 죽기도 참 힘들다. 지금 쭉 말씀하시는 사례들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태도 이런 게 분명히 좀 죽음이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공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참 문화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참 깊이 영향을, 우리 중에 아마 서양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얘기한다면 상당히 이질적인 것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 연명 의향서기에 저 연명치를 원치 않겠다고 적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건 그 사람이 그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먼저 번복되고 그런 것들이 참 문화의 힘이 얼마나 다른지 그걸 좀 느끼겠습니다. 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조 부장님 말씀하시죠. 예.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임종해가는 과정을 리스펙트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생명의 고귀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저도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쵸? 김 선생님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시기를 판별을 해서 어떤 거가 환자에게 가장 베스트 인터레스트인가라는 거를 판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용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기계적인 중간이 아니라 그 두 개를 다 놓고 이 환자의 환자 예를 들어 식사를 하시기가 어려울 때 이제 그때 얼마만큼 드려야 하는가 혹은 끊어드리고 수액으로 가다가 수액도 언제 또 끊어드려야 되는가가 마치 이렇게 줄타기를 할 때 한 발 한 발 내딛듯이 이렇게 정말 그 어려운 결정들을 해나갈 때 그때 중용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키가 되는 거는 이제 어떤 여러 사회 컬처럴한 것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 환자의 베스트 인터레스트가 현재 상황에서 뭘까를 고민을 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환자분 지금 이거 드시면 소화, 흡수, 배설이 모두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뱃속에 저류돼서 이거 환자 드셔도 다 토할 거고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환자 보호자분들이 많이 설득이 또 되시거든요. 막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 아니요. 환자분은 돌아가시는 과정 중에 계시기 때문에 임종 중이라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임종 중이어서 드실 수가 없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어거리가 되시기 때문에 일단 의사가 먼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생명의 소중함과 죽음의 과정의 자연스러움 안에서 중용의 도를 찾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중용 네.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그 키 포인트가 나온 것 같아요. 또 중용하면 또 유학의 가장 중심적인 어떤 가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부 교수님 중용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지금 이 아주 현실적으로 중요한 지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유학자 입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거듭 그 죽음에 임박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료진들께 그 세상 감사드리고 또 그런 치료를 그런 상황을 의사 선생님 통제하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조차 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드리고, 그러나 이제 유학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효도의 문제도 나왔지만, 이 인격 수양,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부 평천하 이런 말도 있고, 이, 이 자기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 유교 교육의 핵심인데, 그렇게 훈련이 잘 된 사람의 최종 목표는 죽음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거가 이제 그 최고의 그 경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죽음, 본인 환자 입장에서는 죽음을 이렇게 이 거역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정도로 이제 교육이 이제 돼서 본인은 그렇게 이제 의연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평생을 이제 수련해야 되는 것이고, 가족의 입장에서도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는 치유 불가한 상태다. 다만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순간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들으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그걸 아니라고 방법도 없는데 아니라고 우긴 거는 그거는 유교도 아니고 효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 뭐 불효도란 말을 붙일 정도도 안 되고 그냥 그거는 그냥 때를 쓰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부모님을 더 괴롭게 하고 그래서 이 어쨌든 그런 이 의학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거는 임종에 임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의료진에게 전적으로 이렇게 맡기는 그런 좀 문화라든지 이 풍토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시 이제 중용으로 들어가면은 저 중용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뭐 중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뭐냐면은 귀신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지금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유교에서 귀신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문장이 나오니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거 생각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고통스러웠었고 그래서 결국은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이제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없다 있다 이렇게 딱 잘라버릴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죽음에 담담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그 환자는 물론 가족들도 영원히 완전히 그냥 사망 선고와 동시에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 순간을 보고 있다. 이 순간을 보고 있다. 영혼이 이제 육체에서 떠나서 나를 보고 있고 서서히 어디로 가시는 거다. 아니면 내 몸속에 DNA로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이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떤 그런 이 훈련이라 할까? 그런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를 뭐 아니라고 받아치는 거는 좀 무식한 거죠. 그거는 뭐 아이와 같은 짓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공부 많이 하는 어른들은 역사상에서 자기 죽음에 임박해서 절대로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고 또 가족들도 그 어른의 이제 명이 다했음을 알고 이게 이제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교육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나의 의학적 판단이 과연 맞는 걸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주저하실 그런 고민하시는 게 고마운 거죠. 그냥 주저 없이 이거는 뭐 끝이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고민을 해주신다면은 치료와 또 이 치료 중단 사이에 그 순간마다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매 순간마다 환자마다 또 시간마다 다를 때니까 선생님들의 어떤 결정을 따르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저도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심각한 그런 그 의식불능에 있어도 세포가 깨어나는데 뭐 10년, 20년 걸려서 10년, 20년 뒤에는 뭐 깨어난다. 막 이런 말을 하더라도 현재 의학 상황이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고집 부린다는 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 환자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은 의사 선생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그 환자를 이 입장을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환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줄 분들은 의료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좀 저의 의견입니다. 예.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을 많지 않아서 한 두 가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구미래 불교 민속 소장님 서면으로 보내오셔서 제가 소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참여해 주신 여섯 분들께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죽음이란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라는 것. 예.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많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결국 어떻게 죽어야 될까? 나한테 내가 죽을 때 나는 어떻게 죽고 싶다. 그다음에 아까 정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주변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어떤 그 자기의 죽음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죽을까? 남들이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여섯 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구미래 박사님의 그 서면으로 보내주신 의견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죽음은 단지 임종이 임박한 무렵만을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어린 시절부터 나의 죽음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준비와 마음가짐이 갖추어진 성숙한 상태에서 인식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삶은 과일 속의 씨처럼 죽음을 품고 시작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죽음이라는 씨앗은 가로 열고 핵은 죽음을 품고 있는 삶이 죽음과 얼마나 상호작용을 잘하는가에 따라 변화, 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상호작용은 첫째, 누구든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둘째, 죽음으로 인한 삶의 유한성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에 대한 자각으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인간은 자신의 삶을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고 하루하루의 시간이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 죽어 나가지 않은 안방 없다는 말처럼 어려서부터 죽음의 일상성 속에서 죽음 처리, 장례를 말씀하신 거죠. 의 주체로 살아온 전통시대에는 나의 죽음을 선험적으로 경험, 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치병과 사후 처리까지 전담하게 된 현대에는 상대적으로 나의 죽음과 상호작용을 할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기반이 달라진 전통의 일부를 현대로 가져올 수 없기에 죽음과 관련된 이러한 관점을 자기화할 수 있도록 각 세대에 맞는 다양한 죽음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덧붙임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참조사항으로 하나의 사례로 수행자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다룬 대념처경이라는 불교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묘지에서 인간의 몸을 관찰하면서 부정을 관하는 9가지 부정관 수행법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시신의 상태를 9단계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면서 우리 몸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놓침없이 관하는 수행법입니다. 이는 깨달음을 구하는 출가자뿐만 아니라 보편의 인간에게 적용되는 죽음과 상호작용하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번뇌와 어리석음은 나에 대한 애착에서 생겨나기에 자신의 실체로 여기며 애지중지하는 몸의 무상함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확산하기 위한
목적에 구상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 폭의 아름다운 여성의 생시 모습과 함께 죽어서 점차 변해가는 시신의 모습을 9단계로 그린 그림입니다. 죽은 뒤 인간의 몸이 어떻게 부패해 가는지 직시하라는 듯 여름 들판에 방치된 시신이 가스로 부풀고 썩어 짓무르기 시작하며 검푸르게 변해 벌레가 들끓다가 들짐승에 먹혀 해체된 채 이윽고 뼈와 가루만 남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상도는 일본 중세부터 에도 시대까지 5, 600년간 꾸준히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상도의 전통이 이어지면서 점차 높은 지위와 미모를 지닌 당대의 실제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에 이릅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 아름다움을 지닌 인물일수록 결국 한 줌의 가루로 흩어진다는 사실을 절감하기에 더 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그 서면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잖아 도가 쪽과 불교 쪽의 그 생각을 전해주실 분이 참석 안 하셨기 때문에 좀 아쉬웠었는데 구미래 박사님께서 불교적 전통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더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구미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혹시 말씀을 좀 코멘트해 주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구상도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뭐 여러 번 봤는데 참 집집마다 하나씩 걸어놓을 만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름다운 미녀가 이렇게 썩어서 해골이 되고 참 그래서 매일 보면은 어, 좀 삶에 집착을 좀 덜 할 것 같고 그게 눈에 보여야죠. 어, 예, 책으로만 우리 바쁜 세상에 이렇게 눈으로 매일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그러면 그 예. 예, 그 유튜브에 글들이 올려주셨는데요. 아, 예. 청중에서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예. 예, 좋은 글이 많아서. 아, 그 임경희 선생님께서 기도를 빡세게 하지 마라라고 유언장 쓸 때 참고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김은혜 박사님 말씀에 아, 공감한다고 하시고요. 또 장선혜 선생님께서 김은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처음 상시를 접했을 때 너무 충격이 커서 멍만 때렸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많은 보호자님들이 사실 돌아가신 후에 그렇게 멍하고 계실 때가 많다고 저도 어떻게 위로드려야 할지 몰라서 저도 멍 때리고 있을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임경현 선생님께서 저쪽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의 장이 죽음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상 안에서 열려서 그런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리기를 바라시고 또 그 죽음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성현 선생님께서 삶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죽음도 존중받아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인터넷이 좀 불안정한데, 그리고, 아, 그 정은주 선생님께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 마지막 말씀이 시끄럽다였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크게 울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임병현 선생님께서 이 시대의 효란 무엇인가 광장에 모여 즐거운 난상 토론을 벌여보고 싶다 말씀하시고, 또 장선혜 선생님께서 막상 고인의 죽음 앞에서는 많은 죽음 교육을 받았음에도 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또 차마 놓지 못하는 가족의 마음일 거라고도 멘션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임경현 선생님께서 의사들이 죽어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죽음이 달라집니다. 의사들에게 죽음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신념이 있어야 우리도 제때 자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아까 부남철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의사들에게 많은 신뢰를 보여주셔서 사실 저는 되게 부끄럽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니면 저희가
어, 저도 이제 의과대학 다니고 트레이닝 받으면서 전혀 죽음과 죽어감 혹은 임종 돌봄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혼자 필요해서 공부를 혼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들의 그런 죽음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모여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또 박사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가 의료인 죽음 교육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코멘트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들이 끝맺음 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그래서 죽음이란 뭐냐,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그다음에 죽음의 끝맞음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약된 말씀을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제일 먼저 해주실까요? 최 교수님 화면에 맨 처음에 계시니까 최 교수님께서 빨리 끝내는 게 낫겠죠. 아니 그 아주 예?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 학교 졸업하는 거다. 죽음이라는 게 지금 이번 생이라는 그 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졸업을 하면 그 상급 학교를 또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직장에 가든지 이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가려면 여기서 같이 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그래야 좋은 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졸업이다. 그렇게 얘기입니다. 네. 우 교수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상하게도 그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못 해보고 지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족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있을 때 이제 이런 죽음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지금으로서의 생각은 이제 이 죽음을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더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더 착하고 또 하늘이 내린 본성에 맞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이 경각심 이런 것이 이제 죽음 때문에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죽은 분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을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병원에서 영안실에 모시고 또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또 산소에 모시고 이런 과정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장중하게 또 최대한 예의를 표해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의 이런 것은 좀 여전히 필요한 예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지방에서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장례식도 치러주고 또 영혼을 위로하는 행사도 하고 시민단체에서 학생들이 뭐 참여해서 장례식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으로 고맙기도 하고 그런 행위거든요. 이것은 죽음 몸에 대한 죽음 분에 대한 그런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더 소중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붙이자면 저가 노노맹자 이렇게 대학 중용을 공부하면서 그래도 유학자들의 대다수가 말씀하신 바 부모님의 영혼이 적어도 3대에는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말은 그냥 믿고 싶습니다. 믿고 이거를 위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부모님이 항상 저 어디선가 보고 계신다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뭐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다만 여러 유학자들의 믿음과 주장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이게 저한테는 큰 힘과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듭 이제 이런 임종 말기 치료에 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부분 환자가 병이 났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게 의사로서의 보람일 텐데, 사망 선고를 내리고 그런 과정을 겪는 또 차원이 있다는 걸 요즘에 깨달았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혜 박사님.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좋은 죽음이란 홀가분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인생 내내 누군가와든 대화를 끊임없이 이게 끝일지 혹은 뭐 인생의 다음 단계일지 뭘진 모르겠지만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했다는 가정하에 좋은 죽음이란 홀가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교수님. 네, 저도 뭐 학교 졸업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최 교수님이 얘기해 버려서 저는 뭐 딴 걸로 결국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낡고 병든 육신을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서 이제 다음 차원으로 가는 거고 결국은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고 학교 대신에 얘기하면 놀이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놀이터에서 수십 년 잘 놀았으면 이제 나가줘야죠. 나가줘야 다음 손님, 우리 후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오래 놀았으면 이제 나가줘야 할 텐데 더 놀겠다고 징징거리고 뭐 하는 거랑 똑같겠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매달리고 하루라도 더 살겠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게 뭐 저는 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대되는 바도 있어요. 제가 뭐 6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아서 방광암 수술 받고 이제 배뇨 장애가 있고 그래서 어, 육신을 벗게 되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애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니까 상당히 좀 기대되는 면이 있다 하면서 은근히 좀 기대하는 바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뭐 앞당길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예, 조 부장님. 저도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아, 이게 육신을 벗으면 어떤 영혼의 진짜 그룹을 만나게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임사체험 연구라든가 혹은 이제 생애 비딘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라이프 비딘 라이브 연구들이 있는데 어 궁금해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궁금합니다. 저는 좀. 감사합니다. 제가 6명이라 하는데 잘 보니까 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까지 포함이 되었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죽음이 에고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고가 있는 한은 계속 죽음의 경험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계속 에고는 살아있을 것이고 끊임없이 나의 여행길은 끊임없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에, 그것이 신의 빛의 품에 돌아갈 때까지 에고는 계속 여행길을 갈 것이고 물론 환생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환상이 아닌 또 다른 단계로 계속 진행돼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궁극적인 그 여행길이 누구나 신의 빛나는 품이기 때문에 저도 조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그런 면에서 또 최준식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생은 죽음이라는 것은 졸업으로 보여지고 또 다른 사람들, 손님들 들어오게 자리에 빨리 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죽음의 시점에서 아까 그 라이브로 코멘트 해주신 그 어떤 분의 그 할아버지가 시끄러 하고 호통을 치셨다는데 저도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옆에서 괜히 시끄럽게 굴면은 저도 단호하게 좀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하고 죽고 싶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대화가 좀 유익하고 우리가 새로운 좋은 죽음 문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익한 그런 대화 같습니다. 오늘 뭐 죽음의 주제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예, 에,
오늘 다루지 못한 참 얘기들이 뭐 엄청나게 많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그 모임을 갖고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만 예, 예, 그 예, 말씀. 아까 그 8시 시작할 때 그 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오래 살면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코멘트도 하나 하고 유교와 관련된 질문도 하나 좀 드렸으면 하고 아까부터 벼르고 있었는데, 예, 제가 진료할 때 보면 그런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 90살까지 좀 살아야 하려고 하는데, 90살까지 좀 살고 싶은데 암에 안 걸리게 온갖 정밀 검사를 좀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우리 몸 중에 암에 안 걸린 부위가 3군데가 있다. 머리털과 손톱, 발톱 빼고는 다 생긴다. 그랬더니 그분이 상당한 실망한 눈치를 보이면서 사실은 120살까지 좀 살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120살까지 살면서 뭐 하려고 하냐고 하면 뭐 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오래 살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 말기 암으로 저 항암 치료받는 환자들한테 물어봐도 그냥 오래 살겠다는 거지. 1년, 2년 좀 더 살겠다는 거지. 그거 살면서 뭐 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코멘트를 드리고 두 번째는 유교가 워낙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현세 집착적인 성향이 크고 따라서 죽음을 혐오하고 부정한다. 이렇게 제가 그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 강의 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 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옛날에 보면은 노인들이 그 평소에 자기 수의도 장만해 놓고 또 경우에 따라 관도 장만해 놓고 이제 그 쓰다듬기도 하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도 물론 이제 한 3년 전에 면으로 된 수의를 장만해 놓고 이제 그 심란할 때 보면 많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면 어떻게 일견 보기에는 꼭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성숙한 자세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좀 서로 이 배치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부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유학에서 말하는 그런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인격 수양의 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육체적인 생명을 단순히 연장하는 거가 최종적인 목표라면 살신성인도 불가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차원에서 이제 이 유교에서는 이제 이 삶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무 그냥 오래 살기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곤란하다는 거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죽음에 대한 대비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자기의 유교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삶을 결국은 옷을 준비하는 사람이 옷만 준비하겠습니까? 자기 처신도 거기에 맞게 끝에 맞게 이렇게 평소에 다 하나씩 정리하시는 게 종합적으로 포함된다면 자기 삶의 한 인격의 그거를 다시 마무리해가는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죽음을 작은 것이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차분히 준비하는 것조차도 매우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의 정말 큰 주제가 너무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자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저는 사회자로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꾸로 너무 일찍 가려고 노력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우리가 옛날에 지난 포럼 때 얘기했을 때 그 1000명이라는 단어가 우리 조 부장님 언명을 하셨는데 이 타이밍이라는 거, 그 타이밍이 오기 전에 가도 안 되고 가려고 해도 안 되고 그 이후에 가려고 해도 안 된다는 어떤 그 타이밍을 인식하고 알아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현재
우리가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의사 조력 그 자살 혹은 연명치료 거꾸로 어, 이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입장의 정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타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거. 그러면 자기한테 주어진 귀중한 시간과 임무와 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기한테 주어졌는데 그것을 너무 일찍 끝내려 한다거나 일종의 의사조력 자살도 이런 테두리 속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너무 끌고 간다거나 연명치료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 타이밍에 관한 것, 천명에 관한 것, 시기에 관한 그런 논의를 좀 한번 심도 깊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조 부장, 다음, 네, 네. 우리 어, 이제까지 참 1년을 뛰어왔는데 옥스퍼드 휴먼즈에서 다음 플랜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좀 할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2024년은 옥스퍼드 휴먼즈에게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먼저 옥스퍼드 휴먼즈 한국 지부를 성공적으로 설립했고, 웰다잉 프로젝트를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과 죽음에 대한 담론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시즌 1에서는 말기 돌봄과 웰다잉에 대한 대화를 의료진들과 주로 나눠봤고요. 저희 시즌 2에서는 문화와 역사 속에서의 죽음을 중심으로 대화를 전개했습니다. 내년 계획을 저희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2개의 컨퍼런스와 북클럽을 준비했습니다. 2개의 컨퍼런스 중에 첫 번째는 아, 2월 16일에 내년 2월 16일에 피터 패닉 메모리얼 컨퍼런스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에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의 몸기후 연구소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클라이밋 체인지와 데스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피터 패닉 교수님은 저희 이제 명예회장님이신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경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이며 또한 죽음 연구와 임사체험 분야의 선구적인 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특히 인간의 의식, 죽음의 과정, 그리고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 그리고 삶 이후의 가능성에 대한 학문적 탐구를 심화시키는데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의 업적을 기리며 저희가 2월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의 삶과 스터디들에 대한 재조명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제 대표작들이고요. 그래서 어, 이날 그 동서양의 대화라는 주제로 저희가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프닝 리마크와 함께 가족분들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실 거고, 또 저희 이제 디렉터이신 지영희 교수님께서 피터 패닉의 연구와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그 뒤로 동양권의 대화 연자로서는 이제 일본 교토대 칼베커 교수님과 에바 파슈닉 교수님께서 각각 일본과 중국의 도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고, 서구권에서는 핀반 롬멜 박사님께서 와주셔서 서구권의 시각에서 보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경희대학교 몸기후연구소의 김태우 소장님과 콜라보레이션을 가져서 저희가 이제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규모 어떤 사망을 저희가 현재 목도하고 있고 이게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과학, 윤리,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까지 아우르는 과학제적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컨퍼런스를 열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6개월 동안 옥스포드 휴먼즈 북클럽 해서 오북스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오북스를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오북스의 첫 번째 책은 아, 6권 세트로 되어 있는 A Cultural History of Death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저희 더럼대학교 사생학 교실에서 이번에 출간을 한 책인데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부터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까지 거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6권을 죽음에 대한 주요한 8개의 쓰임으로, 그래서 데스 앤 다잉 바디라든가 뭐 죽음에 관련된 이모션, 리추얼, 그리고 팔러틱스, 젠더,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이해해 가는가, 그리고 언데드 앤 이터널까지, 그래서 8개의 쓰임을 통해서 관통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글러스 데이비스 교수님은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하는데, 이제 사담 속에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한 16년 정도가 걸리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런 아카데믹한 라이프의 포션을 쓰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책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고, 이렇게 서구에 한 2500년 정도에 되는 그런 서구, 특히 유럽이죠.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거는 서구의 어떤 죽음에 대한 역사를 8개의 씀으로 이렇게 쫙 통찰해낸 그 내용의 깊이가 상당히 우리가 대화해 볼 만한 내용이어서 이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권씩 저희가 이제 지영희 교수님과 저희가 한번 대화를 나눠볼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번 세기가 지나기 전에 어떤 우리 아시아 쪽도 이런 책이 죽음에 대한 이제 좀 책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제 이 책은 그 유럽권이라는 비교적 동질한 어떤 지리,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쓰임으로 관통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한 한자 문화권에 있는 이쪽에 동북아 3국,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뭐 티벳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서 이런 책이 한 권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저희 옥스퍼드 휴먼즈는 죽음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담론과 성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방대한 저서를 지금 그 선택해서 소개를 해 주셨군요. 어, 그 더글라스 데이빗 교수님 이렇게 뵈면 그 뚝심이 굉장히 느껴지는데 10연을 그 걸쳐서 그 방대한 저작을 다 에디팅하고 참 대단하십니다. 저희들이 한번 모셔서 그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2시간, 장시간 동안 정말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평소에 행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깊이 또 파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신 5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임을 더 자주 갖도록 아까 조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이제 끝나가는군요. 조금 이르긴 하지만 2025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해 주신 청중분들께 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